저는 한 선수를 비웃어서 먹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웃음이 제 경력을 통째로 끝내버렸어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 입으로요. 저는 영국에서 축구 칼럼을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30년 가까이 프리미어리그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무대라는 걸 증명하는 게 제 일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잘 팔린 칼럼 한 편을 썼습니다. 한 아시아 선수가 그 위대한 무대를 떠나 미국으로 간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그걸 한계라고 적었어요. 끝물에 접어든 선수들이 은퇴 전에 돈이나 챙기러 가는 연금 리그로 결국 아시아 선수의 한계가 드러난 거라고요. 한 글자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 칼럼은 제 평생 가장 많은 사람이 읽은 글이 됐어요. 그 선수의 이름은 손흥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칼럼이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이 읽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 칼럼은 제 인생을 끝장내는 칼이 됐어요. 인터넷에 박제된 그 한 줄은 지워지지도 않았으니까요. 생각해보세요. 한 평론가가 제 손으로 한 선수의 미래에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선수가 제가 연금 리그라고 비웃은 그 무대에서 매주 수만 명을 미국 한복판으로 불러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그 광경을 반박하러 비행기를 탔습니다. 제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려고요. 그런데 그 도시에 발을 디딘 지 사흘 만에 저는 제 칼럼이 아니라 제 평생의 신념이 통째로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도대체 미국의 그 도시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평생 영국 축구의 우월함을 팔아온 제가 왜 그 우월함이 거짓이었다고 제 손으로 고백하게 됐을까요? 그리고 영국은 왜 한 발 늦게서야 그 선수를 후회하기 시작했을까요? 부끄럽고도 늦은 그 고백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나이젤 하트라고 합니다. 런던 북부에서 태어났어요. 제 아버지는 부두 노동자였고 우리 집에서 유일하게 사치라고 부를 만한 건 주말마다 온 가족이 라디오 앞에 모여 축구 중계를 듣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자랐어요. 영국의 축구는 제게 그냥 운동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었어요. 산업도 제국도 다 저물어 가는데 축구만큼은 우리가 세상에 가르쳐 준 것이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무대는 여전히 우리 섬 안에 있다고요. 저는 그걸 한 점의 의심도 없이 믿으며 자랐습니다. 저는 글을 쓰는 재주가 있었어요. 그래서 20살이 갓 넘었을 때부터 축구에 대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지역 신문에서 시작해 나중에는 제 이름을 단 칼럼을 갖게 됐어요. 사람들은 제 글을 읽고 한 선수를 평가했고 제가 한 선수를 끝났다고 적으면 그 선수의 몸값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힘이 좋았어요. 제 칼럼 한 편이 한 선수의 평판을 만들고 부수는 걸 지켜보는 게 좋았거든요. 저는 한 가지 신념을 품고 다녔습니다. 축구에는 위계가 있다는 것. 세상의 모든 리그는 우리 영국의 그 무대를 정점으로 줄을 서 있고 거기서 통한 자만이 진짜이며 거기를 떠나는 자는 내려가는 거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게 냉정한 진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에서 아시아 선수들은 늘 그 위계의 맨 아래쯤에 분류돼 있었어요. 부지런하고 성실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국 한계가 드러나는 선수들이라고요. 저는 그 분류에 한 점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그게 제 오만의 뿌리였다는 걸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물론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그 분류에 잘 들어맞지 않는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선수는 영국에서 10년을 뛰었어요. 그것도 런던의 한 명문 클럽, 토트넘에서요. 10년 동안 한 클럽에 머문다는 건 그 무대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그는 한 시즌 동안 리그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선수에게 주는 상, 그러니까 득점왕에 오른 적도 있었어요. 아시아 선수로서는 그 무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아시아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라고 불렀어요. 그건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그 선수가 그라운드 위에서 직접 만든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마음 한구석에서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가 진짜라면 제 위계가 흔들리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시아 선수는 한계가 있다는 제 신념이 그 한 사람 때문에 거짓이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를 인정하면서도 늘 단서를 달았어요. 예외적인 선수라고 하지만 결국 나이가 들면 그도 평범한 아시아 선수로 돌아갈 거라고요. 저는 그 단서 하나로 제 신념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그 단서를 시험할 날이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소식이 영국 축구계를 흔들었습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난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유럽의 다른 명문 클럽이 아니라 미국으로 간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미국 프로축구 리그, 그러니까 우리 영국 평론가들이 한 수 아래로 보던 그 무대로요. 저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솔직히 마음속에서 어떤 통쾌함 같은 게 올라왔습니다. 드디어 제가 평생 붙들어온 그 단서가 증명되는 순간이 왔다고요. 그토록 떠받들어지던 그 아시아 선수도 결국 내려가는 길을 택했다고요. 저는 곧장 칼럼을 쓰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글에서 미국 리그를 연금 리그라고 불렀습니다. 유럽 무대에서 전성기가 끝난 노장들이 은퇴 전 마지막으로 편하게 돈이나 챙기러 가는 곳이라고요. 잔디 위에 양로원이라고도 적었어요. 저는 손흥민의 이적을 한 위대한 선수의 새로운 도전이 아니라 한 아시아 선수의 한계가 드디어 드러난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그가 진짜 정점급 선수였다면 유럽의 더 큰 무대가 그를 데려갔을 거라고요. 아무도 데려가지 않으니 미국으로 가는 거라고요. 저는 그 한 줄을 적으면서 아무런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글솜씨에 만족했어요. 연금 리그. 그 한 단어가 얼마나 많이 인용될지 저는 알았으니까요.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칼럼의 마지막에 저는 한 줄을 더 박았어요.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의미가 있었던 건 오직 그가 토트넘에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그 위대한 무대에 유니폼을 벗는 순간 그는 그냥 한 명의 평범한 아시아 선수로 잊힐 거라고요. 토트넘을 떠나면 그는 끝이라고 저는 그렇게 단언했습니다. 저는 그게 예언이 아니라 예정된 사실이라고 믿었어요. 지금 와서 고백하건대 저는 그 칼럼을 쓰며 한 선수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를 제 위계를 증명해줄 한 점의 사례로만 봤어요. 그가 영국에서 10년 동안 견딘 외로움도 낯선 땅에서 인종 섞인 야유를 받으며 골로 입을 막아온 그 시간도 저는 단 한 줄도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그는 그냥 아시아 선수의 한계라는 제 주장에 딱 맞는 표본이었어요. 저는 그를 한계라 부르며 한 번도 미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통쾌했어요. 제가 평생 옳다고 떠받든 위계가 그 한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으로 다시 한번 증명된다고 믿었으니까요. 그 오만이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그 차가움이 제가 가장 부끄러워해야 할 죄라는 걸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그 칼럼을 마무리하며 한 문장을 더 덧붙였어요. 손흥민이 떠나는 그 무대는 진짜 축구가 아니라 은퇴를 앞둔 이들이 마지막으로 박수를 받으러 가는 휴양지일 뿐이라고요. 그러니 그를 응원하던 영국 팬들도 이제 그를 놓아주라고요. 그는 더 이상 우리가 자랑할 선수가 아니라고요. 저는 그 문장을 적으며 제가 영국 팬들을 대신해 그를 정리해주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거만함이 몇 달 뒤 그 영국 팬들의 손에 의해 산산이 부서질 거라고는 저는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 칼럼이 올라가자 영국 축구계가 들썩였습니다. 제 동료 평론가들이 줄줄이 맞장구를 쳤어요. 한 사람은 방송에 나와 나이젤이 정확히 짚었다고 이건 아시아 선수의 천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거들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손흥민을 두고 추억은 고맙지만 이제 안녕이라며 비아냥거렸어요. 술집에서, 스튜디오에서, 인터넷에서 제 칼럼의 그 단어들이 농담처럼 퍼졌습니다. 연금 리그, 잔디 위의 양로원, 아시아 선수의 한계. 사람들은 그 표현을 쓰며 웃었어요. 그리고 그 웃음의 진원지가 저라는 사실이 저를 우쭐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칼럼은 그날 제 평생 가장 많은 사람이 읽은 글이 됐어요. 조회수가 끝없이 올라갔습니다. 편집장이 제게 전화를 걸어 이게 자네 인생작이라고 이런 글을 계속 쓰라고 했어요. 저는 그날 밤 동료들과 술집에 앉아 잔을 부딪혔습니다. 한 선수의 미래에 사망 선고를 내린 그 칼럼을 안주 삼아서요. 저는 제가 영국 축구의 가장 날카로운 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칼럼 한 편이 한 선수를 잊히게 만들 거라고요. 그 자신만만함이 몇 달 뒤 정확히 반대 방향에서 저를 베어버릴 거라고는 저는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지금 돌아보면 저는 그때 가장 큰 오만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그 미국 리그의 경기장에 가본 적이 없으면서 책상 위에서 그 무대 전체를 양로원이라 판결했어요. 그 선수가 그동안 그 위대한 무대에서 무엇을 증명했는지는 제 위계에 거슬리니까 통째로 빼버렸습니다.
저는 한 선수를 한 줄로 압축했고 그 압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리고 있었어요. 숫자로도 위계로도 잡히지 않는 한 선수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라는 항목을요. 그 항목이 몇 달 뒤 제 칼럼을 정반대로 뒤집게 됩니다. 손흥민이 미국으로 떠난 뒤 저는 그를 한동안 잊고 지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어요. 제 신념대로라면 그는 이미 끝난 선수였으니까요. 양로원으로 떠난 노장에게 누가 관심을 두겠습니까? 저는 다음 칼럼을 위해 유럽 무대의 다른 선수들에게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가끔, 정말 가끔 미국 리그 소식이 흘러들어올 때면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그는 미국에서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골을 넣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소식을 접하고도 별 감흥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칼럼의 논리를 강화하는 근거로 썼어요. 수준 낮은 리그니까 골을 넣는 게 당연하다고요. 양로원에서 가장 덜 늙은 선수가 점수를 좀 낸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요. 저는 방송에 나가서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손흥민이 미국에서 골을 넣었다는 소식에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동네 조기축구에서 국가대표가 골 넣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요. 스튜디오의 동료들이 따라 웃었습니다. 저는 그 무렵 제 위계를 더 단단히 다지는 일에 골몰했어요. 손흥민이 미국에서 활약한다는 영상이 짧게 돌면 저는 일부러 그걸 보지 않았습니다. 보면 흔들릴까 봐서가 아니라 볼 가치가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스스로에게 우겼어요. 한 동료가 제게 그 선수 데뷔전 영상을 봤느냐고 물었을 때 저는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양로원 입소식을 뭐하러 보느냐고요. 그 농담에 다들 웃었지만 저는 지금도 그 순간을 또렷이 기억해요. 사실 저는 그 영상을 보는 게 두려웠던 거였습니다. 제 칼럼이 틀렸다는 걸 보게 될까 봐서요. 다만 그때는 제 두려움에 이름을 붙일 줄 몰랐을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를 보지 않는 방식으로 그를 깎아내렸습니다. 보지 않으면 제 위계는 안전하니까요. 저는 그가 골을 넣었다는 한 줄짜리 소식만 받아들고 그 한 줄을 제 입맛대로 해석했어요. 골을 넣었다고요. 그래봐야 양로원이라고요. 저는 그 두 문장을 기계처럼 이어붙이며 한동안 마음의 평화를 지켰습니다. 그 평화가 사실은 외면이었다는 걸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그런데 그 무렵부터 이상한 소문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떠도는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미국의 그 도시, 손흥민이 뛰는 그 도시의 공항이 주말마다 외국인들로 마비된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축구를 보러 온 사람들로요. 저는 그 소문을 듣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미국 같은 큰 나라에서 무슨 행사 하나쯤 붐비는 게 뭐가 대수냐고요. 아마 구단에서 돈을 들여 띄운 마케팅일 거라고요. 저는 그렇게 흘려보내려 했어요. 그런데 그 소문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커졌어요. 한 영국 신문이 토트넘 팬들이 손흥민을 보겠다고 미국까지 비행기를 타고 건너간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인상을 찌푸렸어요. 토트넘 팬이라면 자기 팀을 버리고 떠난 선수가 야속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거금을 들여 그 먼 미국까지 그를 보러 간다니 저는 그걸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한심한 호들갑이라고 일축했어요. 몇몇 극성팬의 이야기를 부풀린 거라고요. 저는 그 무렵 한 라디오 방송에 나갔습니다. 진행자가 그 미국 현상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케팅으로 만든 거품이라고요. 구단이 돈을 들여 외국 팬을 동원한 거라고요. 진행자가 다시 물었어요. 그렇다면 그 많은 영국 팬이 자기 돈을 들여 미국까지 건너가는 건 어떻게 설명하느냐고요. 저는 잠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고는 일부 극성팬의 별난 행동이라고 얼버무렸어요. 방송이 끝난 뒤 저는 그 짧은 말문 막힘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평생 그 어떤 질문에도 막힘없이 대답하던 제가 처음으로 답을 찾지 못한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제 칼럼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토트넘을 떠나면 그는 끝이라던 그 한 줄이요. 잊힐 거라던 그 예언이요. 그런데 그 선수는 잊히기는커녕 사람들을 대륙 너머로 불러 모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밤 애써 제 자신을 다독였어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신기해서 잠깐 몰리는 거라고, 몇 달 지나면 다 가라앉을 거라고요. 저는 그렇게 우기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 선수의 이름이
그날따라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 현상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커졌어요. 손흥민이 미국에서 골을 넣을 때마다 그 소식은 영국까지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골을 넣을 때마다 사람들은 제 칼럼을 다시 끄집어냈어요. 연금 리그라던 나이젤 하트의 그 칼럼을요. 처음엔 그저 비교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수가 미국에서 활약을 이어갈수록 제 칼럼은 점점 다른 의미로 인용되기 시작했어요. 비웃음의 사례로요. 저는 그제야 제 칼럼이 박제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인터넷에 한번 올라간 글은 사라지지 않아요. 제가 평생 가장 잘 팔렸다고 자랑한 그 칼럼은 이제 제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됐습니다. 손흥민이 무언가를 해낼 때마다 누군가는 어김없이 제 칼럼을 들고 와 나란히 붙여놓았어요. 손흥민이 미국에서 골을 넣은 화면 옆에 그가 끝났다고 적은 제 문장을 박아놓고요. 사람들은 그걸 보며 저를 비웃었습니다. 제가 손흥민을 비웃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요. 저는 그 무렵 직업적으로 위태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신뢰예요. 사람들이 제 글을 믿어줘야 제 평가가 무게를 가집니다. 그런데 제 가장 유명한 글이 가장 크게 틀린 글이 되어버리니 제 모든 평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방송에 나가면 진행자가 짓궂게 물었습니다. 나이젤, 연금 리그라더니 요즘 그 양로원이 영국 팬들로 꽉 찬다던데요. 스튜디오에 웃음이 터졌어요. 예전 같으면 제가 던지던 그 웃음이 이제는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위기는 한 가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먼저 흔들린 건 제 평판이었어요. 사람들이 제 이름을 들으면 이제 30년 경력의 평론가가 아니라 연금 리그라고 헛다리 짚은 사람을 먼저 떠올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흔들린 건 제 일감이었어요. 저를 고정 패널로 부르던 한 방송이 조용히 다른 사람으로 저를 교체했습니다. 그쪽에서는 개편이라고 했지만 저는 알았어요. 시청자들이 제 얼굴을 보면 그 칼럼을 떠올린다는 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흔들린 건 제 안의 무언가였습니다. 저는 평생 제가 옳다고 믿으며 살았는데 처음으로 제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비집고 들어왔어요. 저는 그 생각을 필사적으로 밀어냈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 제 30년이 통째로 무너지니까요. 저는 그 무렵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새벽에 눈을 뜨면 제 칼럼의 그 문장들이 천장에 떠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연금 리그, 아시아 선수의 한계, 토트넘을 떠나면 끝. 그 문장들이 이제는 손흥민이 아니라 저를 겨누고 있었어요. 저는 위장이 자주 쓰렸고 거울 속 제 얼굴은 부쩍 늙어 보였습니다. 평생 남을 평가하던 제가 처음으로 남들의 평가대에 올라선 거였어요. 그 자리가 얼마나 잔인한 곳인지를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손흥민을 그 자리에 세웠을 때 그가 어떤 기분이었을지를요. 편집장의 전화도 달라졌어요. 예전엔 인생작이라며 추켜 세우던 그가 이제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이젤, 그 손흥민 거는 자네가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어떻겠냐고요. 정리하라는 말은 사실은 사과하라는 말이었어요. 저는 그 말이 견딜 수 없이 모욕적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영국 축구의 권위를 지켜온 제가 한 아시아 선수 하나 때문에 제 글을 주워 담아야 한다니요. 저는 그걸 인정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편집장은 한 가지를 더 말했습니다. 다음 시즌 칼럼 계약을 재검토하고 있다고요. 그건 제게 시안을 던진 거나 다름없었어요. 손흥민 현상이 가라앉지 않는 한 제 칼럼은 박제된 오답으로 남고 제 자리도 함께 사라진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제 책상 앞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제 평생의 일이 한 선수에 대한 한 줄의 오판 위에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시안이 다 차기 전에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겁한 결심 대신 오만한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그 현상을 반박하기로 했어요. 제가 직접 그 도시로 가서 그 소위 손흥민 현상이라는 게 얼마나 부풀려진 거품인지를 제 눈으로 확인하고 그걸 칼럼으로 쓰겠다고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 도시에 가보면 분명 마케팅으로 동원된 빈 좌석들과 과장된 숫자들이 드러날 거라고요. 그러면 저는 그걸 폭로하는 글로 제 무너진 권위를 단번에 되찾을 수 있다고요. 저는 그게 제 인생 최고의 반전 칼럼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편집장에게 정리하는 대신 끝장을 내고 오겠다고 했어요. 그 거품을 터뜨리고 오겠다고요.
편집장은 한참 망설이다 그러라고 했습니다. 다만 그는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이번에도 헛다리를 짚으면 자네 자리는 없다고요. 저는 그 말을 일종의 격려로 들었습니다. 어차피 저는 헛다리를 짚을 리 없다고 믿었으니까요. 저는 그 길로 비행기표를 끊었어요. 손흥민이 뛰는 그 미국의 도시로요.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공항 의자에 앉아 제 반박 칼럼의 제목을 미리 지어봤습니다. 거품의 도시라고요. 저는 그 제목이 마음에 들었어요. 한 선수가 만든 거품이 얼마나 허망하게 꺼지는지를 제가 직접 폭로하는 글이 될 거라고요. 저는 가방에 노트북을 챙겨 넣으며 제 반박의 논리를 미리 짜기 시작했습니다. 동원된 관중, 부풀려진 숫자, 마케팅으로 만든 환상. 저는 그 세 단어를 미리 적어두었어요. 그것들을 그 도시에서 확인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게 반박 취재가 될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게 사실은 제 평생의 신념에 대한 사형 집행이 될 거라고는 저는 그때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비행기가 그 도시 위로 내려앉을 때 저는 창밖을 내려다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자, 이제 거품을 터뜨리러 가자고요. 저는 그렇게 다짐하며 공항에 내렸어요. 그런데 입국장을 빠져나오는 순간 저는 제 발걸음이 멈추는 걸 느꼈습니다. 공항이 축구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빨간색, 파란색, 흰색, 노란색. 세상에 온갖 클럽 유니폼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다들 다른 팀 유니폼을 입고 있는데 등에 적힌 이름은 하나같이 똑같았거든요. 저는 그 광경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제가 본 어떤 축구 경기장의 입구보다도 그 공항이 더 붐볐어요. 저는 지나가는 공항 직원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오늘 무슨 큰 행사라도 있느냐고요. 그 직원은 지친 얼굴로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매주 이렇다고요. 주말마다 이 선수를 보러 전 세계에서 온다고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매주라고요. 저는 제 노트를 꺼내 그 직원에게 캐물었어요. 정확히 얼마나 오느냐고요. 그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주말 하나에 수만 명은 좋게 된다고요. 공항이 사람을 더 뽑아야 했다고요. 저는 그 숫자를 노트에 적으면서도 믿지 않았어요. 직원이 과장하는 거라고요.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직접 도시로 들어가서 보면 이 거품의 정체가 드러날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리로 나갔습니다. 거리에서 만난 택시 기사는 제가 영국 억양으로 말을 걸자 대뜸 손흥민 이야기부터 꺼냈어요. 영국에서 왔다면 그 선수를 잘 알지 않느냐고요. 자기는 이 선수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다고요. 한때는 손님이 없어 일을 그만둘까 고민했는데 이제는 주말 사흘 동안 예전 한 달 벌이를 번다고요. 공항에서 경기장으로, 경기장에서 한국인 거리로 외국인 손님들을 실어 나르느라 정신이 없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한 사람의 과장된 무용담일 거라고요. 그런데 그 기사가 휴대폰을 꺼내 자기 벌이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주말 사흘 동안 벌어들인 액수가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선수 덕분에 자기 아이를 대학에 보낼 수 있게 됐다고요. 그게 비싼 거냐고, 그 비행기 값과 호텔 값이 아깝지 않은 거냐고 제가 묻자 그가 되물었어요.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이렇게 행복하게 만드는 데 드는 값이 어떻게 비싸다 싸다로 따져지느냐고요. 저는 그 질문 앞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평생 모든 것을 위계로, 등급으로 따져온 사람인데 그 택시기사의 그 한마디가 제 셈법을 통째로 무너뜨렸어요. 저는 노트에 적던 손을 멈추고 창밖으로 흘러가는 그 낯선 도시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 기사는 차에서 내리며 제게 한마디를 더했어요. 영국 사람이 그 선수를 한계라고 비웃었다는 글을 어디서 봤다고요. 그게 정말이냐고요. 그러면서 그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그 글을 쓴 사람은 분명 이 도시에 한 번도 와보지 않았을 거라고요. 와봤다면 그런 글을 쓸 수가 없다고요. 저는 그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 글을 쓴 사람이 바로 저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기사의 말이 정확했으니까요. 저는 그 도시에 한 번도 와보지 않고 책상 위에서 그 모든 걸 양로원이라 판결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날 하루 동안 저는 같은 이야기를 10번도 넘게 들었습니다.
식당 주인에게서, 카페 점원에게서, 호텔 직원에게서요. 저는 그 거품을 터뜨리려고 그들의 말을 일부러 의심하며 캐물었어요. 정말 그 선수 한 명 때문이냐고요. 다른 이유는 없느냐고요. 그런데 누구에게 물어도 답은 똑같았습니다. 손흥민이라고요. 저는 그 도시의 한 술집에 앉아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거품이라 부르려던 그것이 도시 전체에 너무 두껍게 깔려 있어서 도무지 거품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걸요. 저는 다음 날 그 도시의 한 큰 호텔을 찾아갔습니다. 거품의 증거를 잡으려면 빈 방을 보여달라고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마케팅으로 띄운 거품이라면 분명 방이 남아돌 테니까요. 저는 호텔 지배인을 만나 주말에 묵을 방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지배인은 저를 보더니 난처한 얼굴로 웃었어요. 그러고는 예약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몇 달 뒤까지 빨갛게 차 있었어요. 그는 제게 객실 요금이 예전에 몇 배로 뛰었는데도 방을 잡으려는 사람이 줄을 선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대부분이 그 선수의 경기를 보러 온 외국인이라고요. 저는 그 빨간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거품의 증거를 찾으러 갔다가 거품이 아니라는 증거만 한 알을 안고 나온 셈이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그 도시의 한국인 거리로 향했습니다. 거기서라면 이 현상이 한국 사람들끼리의 잔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그건 그냥 동포들의 응원일 뿐, 진짜 현상은 아니라고 쓸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 거리에 들어선 순간 저는 또 한 번 멈춰 섰습니다. 거리를 메운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한국 사람이 아니었어요. 영국 사람도 일본 사람도 남미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음식을 줄 서서 먹고 한국 글자가 적힌 옷을 사입고 있었어요. 한 식당 주인은 제게 손흥민이 오기 전엔 손님 대부분이 한국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세상 모든 나라 사람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 선수 하나가 한 거리의 문을 세 개를 향해 열어버린 거예요. 저는 그 거리에서 한 영국식 술집 못지않게 비현실적인 광경을 봤습니다. 영국 사람과 일본 사람이 처음 만난 사이인데도 한 식탁에 앉아 손흥민의 옛 경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서로 말도 잘 안 통하는데 그 선수의 이름 하나로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노트를 펼쳤지만 한 글자도 적지 못했어요. 제가 적으려던 거품이라는 단어가 그 식탁 앞에서는 도무지 써지지가 않았습니다. 경기장으로 향하던 길에 저는 한 푸드 트럭 앞에 멈춰 섰습니다. 거기서 파는 음식이 하도 기이해서요. 미국식 핫도그에 한국 음식인 김치를 얹은 거였어요. 저는 그 조합이 우습다고 생각하며 거품의 또 다른 증거를 잡았다는 마음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 트럭 앞에도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어요. 트럭 주인은 제게 그 선수가 오기 전엔 경기 있는 날 겨우 입에 풀칠할 만큼 팔았는데 지금은 10배도 넘게 판다고 했습니다. 그는 한국 손님의 제안으로 김치를 얹어봤다가 대박이 났다고요. 이제는 영국 손님도 일본 손님도 남미 손님도 그 김치 핫도그를 찾는다고요. 저는 그 김치 핫도그를 하나 사서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맛있었어요. 그 낯선 조합이 묘하게 어울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그 음식을 우물거리며 생각했어요. 제가 평생 위계를 따져온 그 머릿속으로는 이 김치 핫도그를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걸요. 영국식도 아니고 미국식도 아니고 한국식도 아닌 그냥 사람들이 좋아해서 생겨난 음식. 그건 어떤 위계에도 들어맞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문득 손흥민이라는 선수도 그렇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제 위계 어디에도 들어맞지 않았어요. 들어맞지 않는 게 그의 한계가 아니라 제 위계의 한계였던 거예요. 그 술집의 광경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곳은 원래 영국에서 건너온 사람이 하던 작은 술집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 그 안은 세상의 온갖 나라 사람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영어, 일본어, 스페인어, 독일어가 한데 뒤섞여 들렸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들이 먹고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영국식 술집인데 메뉴판에 김치라는 한국 음식이 들어간 요리들이 빼곡했어요. 주인은 제게 손흥민 팬들이 그를 응원하려면 한국 음식을 먹어야 한다며 찾기 시작했고 그래서 메뉴를 통째로 바꿨다고 했습니다. 그게 자기 가게를 살렸다고요. 저는 영국식 술집에서 김치 냄새를 맡으며 현실이 아닌 것 같은 기분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 술집에서 저는 한 무리의 영국인들을 만났습니다.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중년 사내들이었어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다가가 같은 영국 사람으로서 물었습니다.
자기 팀을 버리고 떠난 선수를 왜 임원대까지 보러 왔느냐고요. 배신감은 없느냐고요. 그중 한 사람이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어요. 처음엔 화가 났다고요. 하지만 이제는 미안하다고요. 그가 얼마나 특별한 선수였는지 그를 보내고 나서야 알았다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덧붙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손흥민이 떠난 뒤 토트넘은 예전 같지 않다고요. 성적이 곤두박질 쳤다고요. 그를 잡았어야 했는데 그의 가치를 너무 늦게 알았다고요. 후회한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칼럼의 한 줄이 떠올랐습니다. 토트넘을 떠나면 손흥민은 끝이라던 그 한 줄이요.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끝난 건 손흥민이 아니라 그를 떠나보낸 토트넘이었습니다. 제 예언은 정확히 거꾸로 적중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손에 들고 있던 잔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그래도 저는 마지막 자존심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래, 도시가 들썩이고 팬들이 몰린다 치자. 하지만 정작 경기장 안에 그 선수가 별것 아니면 이 모든 건 한때의 거품이라고요. 저는 그 거품의 한가운데 경기장으로 갔습니다. 그게 제 마지막 반박의 보루였어요. 경기 시작 3시간 전인데도 경기장 주변은 이미 거대한 축제였습니다. 저는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 관중석에 앉았어요. 그리고 경기장을 가득 메운 그 인파를 보며 저는 제 노트를 꺼내려던 손을 멈췄습니다. 거의 빈자리가 없었어요. 그 수만 명의 절반 가까이가 등에 손이라는 한 글자가 적힌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제가 양로원이라 부른 그 무대의 관중석이 제가 평생 본 어떤 경기장 못지않게 꽉 차 있었어요. 저는 그제야 공항 직원이 말한 그 수만 명이라는 숫자가 과장이 아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그라운드에 나타났습니다. 그가 모습을 드러낸 순간 경기장 전체가 일어섰어요. 수만 명의 함성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온몸의 솜털이 곤두서는 걸 느꼈어요. 저는 30년 동안 수백 번의 경기를 봤지만 한 선수가 등장하는 것만으로 경기장이 이렇게 울리는 건 손에 꼽을 만큼 드물게 봤습니다. 그리고 그 드문 장면들은 전부 제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떠받든 그 무대에서만 봤던 것이었어요. 그 장면이 제가 양로원이라 부른 무대 위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제 옆자리에는 영국에서 건너온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토트넘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있었어요. 저는 그에게 같은 영국 사람으로서 물었습니다. 이 먼 데까지 와서 떠난 선수를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그 노인은 한참을 그라운드만 바라보다 대답했어요. 자기는 그 선수가 토트넘에서 뛴 10년을 한 경기도 빠짐없이 봤다고요. 그 10년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살아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그를 직접 보고 싶었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한계라는 한 줄로 지운 그 선수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10년이었던 거예요. 경기가 시작됐어요. 저는 노트를 무릎에 둔 채 그를 지켜봤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잡을 때마다 경기장이 숨을 멈췄어요. 그리고 그가 한 번 공간을 파고들 때 저는 제 직업적 본능으로 알아챘습니다. 저 움직임은 양로원에서 나올 수 있는 움직임이 아니라는 걸요. 저 속도, 저 결정력, 저 판단은 제가 위대하다고 떠받든 그 무대의 정점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었어요. 저는 30년 동안 수천 명의 선수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눈 하나는 누구보다 정확하다고 자부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눈이 지금 제 칼럼이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 선수는 한계가 아니라고요. 저 선수는 어느 무대에 가져다 놓아도 진짜라고요. 그리고 전반 중반 그가 골을 넣었습니다. 멀리서 때린 환상적인 슛이었어요. 경기장이 폭발했습니다. 수만 명이 동시에 뛰어올랐어요. 저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서 있었습니다. 노트는 발밑에 떨어져 있었어요. 저는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평생 영국 축구의 우월함을 팔아온 제가 양로원이라. 비웃은 그 무대에서 한계라 조롱한 그 선수에게 제 두 손으로 박수를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박수를 치는 손이 저도 모르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다시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무엇을 했는지 똑똑히 보았어요.
저는 평생 한 무대를 정점에 올려놓고 그 아래로 세상을 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위계에 맞지 않는 한 선수를 한계라는 한 줄로 지워버렸어요. 그런데 그 선수는 지금 제가 위계의 맨 아래에 둔 그 무대 위에서 제가 정점이라 떠받든 그 어떤 장면보다도 사람들의 마음을 크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위계는 처음부터 제 머릿속에만 있었던 거예요. 그라운드 위에는 위계가 아니라 한 선수가 사람을 움직이는 힘만 있었습니다. 경기가 끝났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다 빠져나간 뒤에도 한참 동안 그 빈 관중석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발밑에 떨어진 노트를 주워들었지만 거기엔 거품의 증거 대신 제 손으로 적은 다른 문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만 명. 매주. 양로원이 아니었다. 저는 제가 그 도시에서 적은 노트 한 권이 제 칼럼을 한 줄도 남김없이 반박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거품을 터뜨리러 왔는데 거품이 아니라는 증거만 한 권을 채워 돌아가게 된 겁니다. 저는 그 텅 빈 경기장을 둘러보며 제 30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저는 평생 한 무대를 정점에 올려놓고 그 우월함을 팔아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 우월함을 지키기 위해 거기에 맞지 않는 선수들을 한계라는 한 줄로 지워왔습니다. 손흥민은 그 수많은 한 줄 중에서도 제가 가장 자신있게 그은 줄이었어요. 가장 많이 팔린 줄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바로 그 줄이 가장 크게 틀린 줄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 빈 관중석에서 제 30년의 자부심이 사실은 한 줄에 5만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이었다는 걸 보았어요. 저는 경기장의 그 함성 한가운데서 제 평생의 신념이 통째로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소리는 수만 명의 환호보다도 컸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제 안에서 두 사람이 싸웠어요. 한 사람은 평론가 나이젤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속삭였어요. 경기 한 번 잘했다고 평가를 뒤집는 건 프로답지 못하다고요. 도시가 들썩이는 건 일시적인 유행이고 곧 가라앉을 거라고요. 지금 칼럼을 뒤집으면 내 30년 경력이 우스워진다고요. 그 목소리는 제가 평생 믿어온 위계의 목소리였습니다. 영국 축구가 정점이고 그 밖은 다 아래라는 그 목소리요.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그날 경기장에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박수를 친 나이젤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내 두 눈으로 봤다고요. 내 손으로 박수를 쳤다고요. 그건 거품이 아니라 진짜였다고요. 너는 평생 위대하다고 떠받든 그 장면을 양로원이라 비웃은 무대 위에서 봤다고요. 그걸 못 본 척하는 건 평론가가 아니라 사기꾼이라고요. 저는 그 두 목소리 사이에서 며칠 밤을 뒤척였습니다. 그러다 저는 제가 평생 휘둘러온 그 평가의 칼을 이번엔 정반대 방향으로 들어보기로 했어요.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정말 한계였는지 처음부터 다시 따져보기로 한 겁니다. 저는 그가 영국에서 보낸 10년을 제 위계라는 색안경을 벗고 다시 들여다봤어요. 그가 그 위대한 무대에서 10년을 버틴 것, 득점왕에 오른 것, 수많은 결정적인 골을 넣은 것. 저는 그걸 늘 예외라는 단어 하나로 깎아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외가 10년을 이어졌다면 그건 더 이상 예외가 아니라 실력이었어요. 저는 그 단순한 사실을 제 위계를 지키려고 10년 동안 외면해 온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영국 쪽으로 눈을 돌렸어요. 제가 술집에서 만난 그 토트넘 팬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손흥민이 떠난 뒤 토트넘이 예전 같지 않다는 그 말이요. 저는 영국의 소식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확인했어요. 손흥민이 떠난 그 클럽이 그가 있을 때만큼의 위력을 잃고 흔들리고 있다는 걸요. 그를 대신할 선수를 찾지 못해 헤매고 있다는 걸요. 영국의 언론들이 이제 와서 그를 그리워하는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다는 걸요. 한때 그를 떠나보내며 안녕이라 비아냥거리던 그 입들이 이제는 그를 너무 일찍 보냈다며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영국은 제가 떠날 때와 또 달라져 있었어요. 제가 그 도시에서 본 광경이 영국에도 조금씩 전해지면서 한때 제 연금 리그라는 농담을 가장 신나게 퍼뜨리던 사람들의 입이 슬그머니 다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신문들은 손흥민이 미국에서 만든 그 현상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됐어요. 매주 수만 명이 한 선수를 보러 대륙을 건넌다는 사실은 아무리 위계로 깎아내리려 해도 깎이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사실 앞에서 영국 축구계는 처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그 선수를 너무 쉽게 보낸 게 아니냐고요. 저는 제가 일하던 그 칼럼 동네에서 한 동료를 마주쳤습니다. 손흥민을 두고 추억은 고맙지만 안녕이라며 가장 크게 비아냥거렸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저를 보더니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이젤, 우리가 그 친구를 너무 우습게 봤던 것 같다고요. 그러고는 슬그머니 화제를 돌렸어요. 저는 그 멋쩍은 웃음 속에서 며칠 전에 제 모습을 봤습니다.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차마 제 입으로 인정하지는 못하는 그 비겁한 표정을요. 그게 바로 제가 평생 지어온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 기사들을 읽으며 제 칼럼의 그 마지막 한 줄을 다시 떠올렸어요. 토트넘을 떠나면 손흥민은 끝이라던 그 줄이요. 저는 평생 처음으로 제 예언이 적중한 게 자랑스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언은 정확히 거꾸로 적중했으니까요. 끝난 건 손흥민이 아니었어요. 끝나기 시작한 건 그를 놓친 영국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내며 비웃었던 그 한 줄이 사실은 우리 영국을 향한 한 줄이었다는 걸 그제야 알았어요. 손흥민을 떠나보낸 영국이 그 빈자리를 메우지 못해 후회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후회를 술집에서 직접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손흥민의 사망 선고 칼럼을 안주 삼아 잔을 부딪혔던 바로 그 술집에서요. 그날 밤 그 술집의 텔레비전에서는 손흥민이 떠난 뒤 흔들리는 토트넘의 경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면을 보던 한 손님이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어요. 손흥민이 있었으면 저 골은 들어갔을 거라고요. 그 한마디에 술집 안에 여러 사람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제 잔을 내려놓았어요. 불과 몇 달 전 같은 자리에서 그를 비웃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그를 그리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변화의 한가운데 제 칼럼이 있었고요. 저는 그 후회의 가장 앞줄에 제가 서 있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저는 제가 평생 옳다고 믿어온 그 위계가 얼마나 편리한 도피였는지를 그제야 보기 시작했어요. 영국 축구가 정점이라는 그 신념은 사실 제가 인정하기 싫은 것을 인정하지 않아도 되게 해주는 가장 깨끗한 핑계였습니다. 위계의 맨 아래로 분류해버리면 저는 그 선수를 똑바로 볼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가 무대를 옮겨서도 여전히 위대하다는 그 불편한 진실을 저는 양로원이라는 단어 하나로 덮어버린 거예요. 모르고 짓는 죄가 가벼울까요? 알고도 외면한 죄가 무거울까요? 저는 그 질문 앞에서 한참을 무너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가지 일이 그 무너짐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제가 일하던 칼럼 동네에서 한 가공의 축구 전문지가 새로운 분석을 내놓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 선수가 한 도시에 미치는 영향력을 관중과 화제성으로 환산의 줄을 세우는 지수였습니다. 저는 그 분석을 떨리는 손으로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화면에 뜬 결과 앞에서 저는 헛웃음을 짓고 말았습니다. 제가 양로원이라 부른 그 무대의 한 선수가 제가 정점이라 떠받든 그 무대에 내로라 하는 스타들을 제치고 그 지수의 가장 윗줄 가까이에 올라가 있었거든요. 저는 그 숫자를 한참 동안 노려봤습니다. 제가 평생 휘둘러온 그 차가운 평가의 언어, 한 선수를 한 개라는 한 줄로 지우던 바로 그 언어가 이번엔 정확히 제 반대편에 서서 선고하고 있었어요. 손흥민은 한 개가 아니라 한 도시를 통째로 움직인 선수라고요. 그를 떠나보낸 영국이야말로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요. 돈으로도 위계로도 환산되지 않던 그 한 선수의 힘이 숫자의 언어로 번역되는 순간 제 평생의 위계가 통째로 뒤집힌 겁니다. 그리고 그 가공의 분석은 한 도시를 넘어 더 멀리까지 번져갔어요. 그 지수를 만든 사람들은 한 선수가 한 리그의 위상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손흥민이 뛰는 그 무대가 그 한 사람 덕분에 세상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고요. 제가 양로원이라 부른 그 무대로 이제 세계의 다른 선수들이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한 선수가 자기를 깎아내린 한 줄을 뒤집은 것을 넘어 자기가 선택한 무대 전체의 등급을 끌어올린 겁니다. 저는 그 분석을 읽으며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그를 끌어내리려고 그은 그 한 줄이 결국 그를 더 높이 올려놓는 받침대가 됐으니까요. 저는 그 무렵 영국 밖에서도 제 칼럼이 회자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한 선수를 한 개라 비웃었다가 그 선수의 도시에서 무릎 꿇은 영국 평론가의 이야기로요. 세계의 축구 팬들이 제 그 칼럼을 손흥민이 뒤집은 가장 상징적인 오판으로 꼽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사실이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묘하게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제 오만이 그렇게라도 한 선수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데 쓰인다면 그게 제가 치를 수 있는 가장 마땅한 대가라고요. 저는 결국 제 칼럼을 다시 펼쳤습니다.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그 첫 줄을 저는 한참 동안 노려봤어요. 연금 리그라는 그 단어를요. 아시아 선수의 한계라는 그 한 줄을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그 문장을 지웠습니다. 그 자리에 저는 제가 그 도시에서 두 눈으로 본 것을 적기 시작했어요. 그 무대는 양로원이 아니었다고요. 그 선수는 한계가 아니었다고요. 한계가 있었던 건 그 선수가 아니라 그를 한 줄로 지워버린 제 위계였다고요. 그리고 마지막 줄에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영국이 놓친 건 한 명의 선수가 아니라 한계라는 게 머릿속에만 있다는 사실 그 자체였다고요. 저는 그 문장을 적으면서 손이 떨렸어요. 그게 제 경력을 끝낼 수도 있는 한 줄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30년 동안 위계를 팔아온 평론가가 그 위계가 거짓이었다고 제 손으로 적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거짓 위에 제 이름을 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칼럼을 다 쓰고 나서 저는 편집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제 정정 칼럼 이야기를 듣더니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고는 건조하게 물었습니다. 정말 그 글을 올릴 거냐고요? 30년 쌓은 권위를 한 선수 앞에서 다 내려놓을 셈이냐고요? 저는 그 질문에 며칠 전이었다면 절대 못했을 대답을 했어요. 제가 쌓은 게 권위가 아니라 오만이었다면 그건 내려놓는 게 맞다고요. 편집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한숨에서 제 칼럼 계약이 어떻게 될지를 짐작했어요. 그래도 저는 전송 버튼에서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제 글이 제자리보다 더 무겁다는 걸 알았거든요. 저는 그날 밤 손흥민이 영국에서 뛴 10년의 경기들을 처음부터 다시 봤습니다. 제가 위계라는 색안경 때문에 한 번도 제대로 보지 않았던 그 경기들을요. 그가 넣은 골들을, 그가 동료에게 길을 열어준 장면들을, 그가 야유 속에서도 묵묵히 뛰던 그 표정들을요. 저는 그 영상들을 보며 평생 처음으로 한 선수를 사람으로 봤습니다. 한 점의 사례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요. 그리고 그 사람을 한계라는 한 줄로 지운 제 자신이 견딜 수 없이 부끄러웠어요. 저는 그 밤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생 남의 눈물을 비웃던 제가요. 그 정정 칼럼을 올리던 날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글이 올라가는 순간 저는 비웃음거리가 될 거라는 걸요. 평생 위계를 설교하던 평론가가 한 선수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고 사람들이 저를 손가락질할 거라는 걸요. 그래도 저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가 그날 경기장에서 본 것을 더는 못 본 척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일이 제가 예상한 것과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제 정정 칼럼은 또 한 번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이 읽힌 글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엔 비웃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저처럼 손흥민을 한계라 비웃었던 수많은 사람이 제 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봤기 때문이었어요. 한 평론가가 제 손으로 제 가장 유명한 글을 뒤집는 그 고백이 이상하게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겁니다. 제 동료 평론가들 중 몇몇도 슬그머니 저처럼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한때 제 연금 리그라는 농담을 가장 신나게 퍼뜨리던 그 입들이요. 그리고 저는 영국이 변해가는 걸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손흥민이 떠난 빈자리에서 토트넘이 헤맬수록 영국의 후회는 더 깊어졌어요. 한때 그를 보내며 코웃음 쳤던 영국 축구계가 이제는 그를 그리워하는 목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가 얼마나 특별한 선수였는지, 그를 곁에 둔 10년이 얼마나 큰 행운이었는지 사람들은 그를 보내고 나서야 입을 모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를 다시 데려올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후회해도 늦은 일이었어요. 그 선수는 이미 바다 건너 그 도시에서 한계라는 단어가 무색하게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었으니까요. 영국이 후회의 목소리를 키우는 동안 그는 그 무대에서 골을 넣고 도시를 움직이고 세상의 팬들을 불러 모으고 있었습니다. 영국이 놓친 그 보물은 이제 영국의 것이 아니었어요. 영국은 가장 위대한 선수 하나를 가장 늦게 알아본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늦음의 첫 장을 바로 제가 연금 리그라는 칼럼 한 편으로 적었던 거예요. 저는 그 모든 걸 지켜보며 이상하게 통쾌하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끄러웠어요. 제가 그를 양로원으로 떠나는 노장이라 비웃을 때
그는 이미 위계 따위는 머릿속에만 있다는 걸 그라운드 위에서 묵묵히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칼럼 한 줄로 한 선수의 미래를 지우려 할 때 그는 단 한마디 대꾸도 없이 그저 골로, 활약으로, 사람들의 마음으로 그 한 줄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제가 휘두른 그 평가의 칼은 한 번도 그 선수에게 닿은 적이 없었다는 걸요. 그건 처음부터 끝까지 제 자신을 베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제 한 선수를 평가하기 전에 먼저 제 위계를 의심합니다. 어느 무대가 더 위대하다는 그 줄 세우기가 사실은 제가 보기 싫은 것을 보지 않으려는 핑계는 아닌지를요. 한계라는 그 한 줄을 누군가에게 받기 전에 그 한계가 정말 그 사람의 것인지 아니면 제 머릿속의 것인지를요. 저는 그 도시의 경기장에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박수를 친 그날 이후로 다시는 한 선수를 책상 위에서 판결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평생 처음으로요. 저는 이 이야기가 어느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잘났다는 이야기로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건 제가 평생 저지른 바로 그 오만이니까요. 저는 그저 위계라는 색안경 하나로 한 위대한 선수를 함부로 지워 버린 한 평론가의 부끄러운 고백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자기 책상 위 위계 하나로 세상의 축구를 다 안다고 믿었던 한 영국 논객의 이야기요. 그 사람이 바로 저 나이젤 하트입니다. 여러분, 저는 평생 위대함에는 정해진 자리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영국의 그 무대가 정점이고 거기를 떠나는 자는 내려가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믿음이 저를 한 시대의 가장 위대한 선수를 한계라는 한 줄로 지우게 만들었어요. 제가 양로원이라 비웃은 그 무대 위에서 그는 제가 평생 본 가장 큰 함성을 끌어냈는데도요. 그리고 우습게도 제가 평생 신봉하던 그 위계가 결국엔 정확히 그 반대를 가리켰습니다. 한계가 있던 건 그 선수가 아니라 그를 알아보지 못한 우리였다고요. 영국이 놓친 보물이 얼마나 컸는지는 그를 떠나보낸 지금에 와서야 보이고 있다고요. 혹시 여러분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누군가를 미리 한계라는 한 줄로 판결해버린 적은 없으신가요? 어쩌면 그 판단 뒤에는 여러분이 미쳐보지 못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처럼 수만 명의 함성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나서야 깨닫기 전에 한 번쯤 그 색안경을 벗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한계는 그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걸 바라보는 우리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니까요. 지금까지 한 선수를 연금 리그로 가는 한계라 비웃었다가 그 선수의 함성 앞에 무릎 꿇은 영국의 한 축구 논객, 나이젤의 이야기였습니다. 영국이 후회를 시작한 건 이미 너무 늦은 뒤였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고 더 깊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